자, 이제 마지막 시간 담보물건 쪽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417페이지 오세요. 417페이지. 그 상단에 담보물건 특성, 이걸 통유성이랍니다. 공통된 특성, 통유성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럼 먼저 채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서 또 밀리면 보통 담보물건 따라 나오죠. 한편 아주 친한 형제간, 친족간이면 담보 없이 돈만 빌릴 수 있죠. 이 채권은 담보가 따라오는 채권과 담보가 없는 채권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건 채권을 담보하죠.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설정하죠. 담보를 당하니까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한편 여긴 담보가 없으니까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랍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죠. 채권과 담보권이 있다면 어떤 게 주된 권리죠?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이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엄마 자식 따지면 엄마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엄마 모권이고 담보물권이 자권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치권 저당권 똑같아요. 제가 얘는 저당권으로 드는데 유치권 저당권 똑같다, 이쪽을 공부하는 거죠. 자, 결론. 담보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담보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그래서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다예요. 근데 거꾸로 담보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엄마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엄마만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자식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와 함께? 채권과 함께 있어야 한다. 결론,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채권만 존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부정성에서, 먼저 부정성입니다. 자, 우리 3억 채권으로 X 저당권 취득해서요. 그러면 채권이 엄마, 주된 권리, 저당권이 자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3억 채권과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채권이 소멸하면 혼자 남을 수 없죠.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329조가 있는데, 자, 여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두 글자로 엄마예요. 엄마가 시원성 기타사로 인한 소멸한 때 자식도 소멸한다. 이 부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보세요. 엄마가 이게 깐나내기. 엄마하고 깐나내기.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어요.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두 번째, 소반성이 시험에 훨씬 잘 나오는데, 다시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하면 현재 우리에게는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인데, 자, 우리에게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죠. 다시 우리에게 채권, 저당권이 있고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비용은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단 저당권은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 넘어간다가 소관성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우리 병에게 저당권 없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가능해요. 저당권은 혼자 있을 수 없죠. 저당권 소멸한답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래서 무담보 채권 양수하고, 자, 이제는 채권은 내버려 두고 담보물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예,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361조로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321조.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여기 저당권만 양도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아주 헷갈리거든요. 세 가지가. 그래서 아까처럼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이 자식, 깐나내기. 젖먹이 유아예요. 그럼 자,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데려갑니다.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데려가요. 근데 독한 엄마는 독한 X,
엄마 혼자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자식은 굶어 죽어요. 다시 엄마 혼자만 지나갈 수 있죠. 그럼 자식은 죽는다. 근데 젖먹이고 하니까 깐내내기 혼자 못 걸어가요. 깐내내기 혼자 못 걸어간다. 대신 반드시 엄마랑 함께는 갈 수 있어요. 엄마 등이 업혀서 함께 갈 수 있지만 젖먹이와라 혼자는 못 걸어간다. 그게 361조. 모자로 하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일단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데, 자,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고치 되겠는데 채무자 갑이 변제기 때 3억이 아니라 2억 5천밖에 못 갚아요. 그러므로 5천만 원을 못 받았죠. 그러므로 X부동산을 5천만 원 어치만 경매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전부를 경매하죠. 이처럼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쳐요. 불가분성. 그래서 전부를 경매한 겁니다. 이거 5천만 원치 경매할 수 없잖아요. 네, 불가분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물상대위성이 중요한데, 물상대위란 물건 이외에 대신한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 417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4번 물상대위성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아랫줄에서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자 멸실 동그라미, 훼손 동그라미, 공용징수 동그라미, 그리고 세 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물상대의 사유가 써 있습니다. 7번 문제 사유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동그라미 쳤죠? 그럼 지금 여기 매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대차 있나요? 없으니까 매매대금 물상대 못하고, 임대차 없기 때문에 임대차 차임 물상대위 못합니다. 그럼 물상대위는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구나 해도 돼요. 제3자가 가능하다. 근데 압류는 설정자, 빚쟁이,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죠. 근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네요. 화재로. 근데 화재보험 들었다면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화재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이 가치적 변형물, 이걸 대신받는 걸 물건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면 보세요. 이 보험금이 채무자가 설정자 갑이죠. 이 보험금이 설정자에게 못 가게 꽉 압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돈과 이 돈이 섞이면 특정성을 상실해서 어느 돈인지 모르니까 이 돈이 채무자 설정자 갑에게 여기 인도되기 전, 그 돈이 인도되기 전에 꽉 잡아야 됩니다. 꽉. 그리고 물상대하는 겁니다. 대신 받는 거. 이때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제3자 누구나 못 가게 잡으면 되고, 갑액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갑건물에 3억 채권 저당권 있는데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건물을 병에게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그럼 건물 살아있죠. 그럼 물은 여전히 그 건물에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못하고 임대차 차임에 물상대위 못합니다. 그럼 자,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갑에게 이제 토지가 있네요. 3억 채권 가지고 토지에 저당권 취득했는데 토지가 없어질 수 없죠? 근데 이 토지가 이제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제일 먼저 국가한테 파세요, 팔라 그래요. 팔 수 있죠? 그게 협의 취득. 그럼 굳이 수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 협치? 매매죠, 매매. 그 물상대위 못하니까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못합니다. 근데 협의 취득이 안 될 수 있죠. 갑이 안 판대요. 그때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아까 공용징수 동그라미 폈죠? 이때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X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됩니다. 그럼 저당권 목적물이 전세권이죠? 근데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네요. 그럼 이거 말소등기 없이 무효죠?
그래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병은 소멸했죠. 더 이상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경매 실행할 수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소멸하면 을은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요. 그러면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병이물이니까 이제 병이 이걸 압류해서 저걸 물상대야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책을 잠깐 403페이지 가보세요. 책 403페이지 전세권으로 갑니다. 그럼 제일 위쪽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핵심 판례. 그게 이 내용이고, 자, 밑줄 잘하세요. 자, 1번 밑줄 잘합니다. 자,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아랫줄 중간에 이때 전세권 소멸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 동그라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으로 바로 내려와요. 3번으로. 자, 3번.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의 가름 대신하여 전소관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아랫줄 자신의 권리를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까지.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 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자, 418페이지 오세요. 다시 418페이지. 그리고 다시 민법 보충사항이 있죠. 이거 보충사항 보충 12번 펴보세요. 보충 10 유치권 거기 외워야 될 거 3가지 나옵니다. 그 3가지 꼭 외웁니다. 그럼 답이 막 이렇습니다. 막 0.1초 만에 풀려요. 3가지. 그럼 일단 10번 보시면, 자, 이제 320조가 있는데, 이제 1항에서 타인이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음수표니까. 오음수표 같은 거.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여기 결련성, 결련관계, 연관이 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어야겠죠.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으로 유가증권을 유치가 점유하고 인도 거절한단 말이에요. 꽉 잡고 인도 거절한다. 이 항에서 전환구적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즉 불법 점유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의 비용을 들였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 외웠습니다. 옛날에 점유권에서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외웠죠. 여기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구별하세요. 단계별로. 적법 점유자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불법 점유자는 이걸 못한다가 2항입니다. 그럼 자,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어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 예를 들어오면 가백이 옷이 있는데 옷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요. 우리 세탁소에. 그럼 옷에서 세탁비가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에요. 갑이 내 옷 내놔. 그럼 을이 뭐라 그래요? 돈 내놔. 돈 안 주면 옷 못 주라고 옷을 꽉 잡아두죠. 그걸 유치권 행사한다. 그 다음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마켓에서 자동차가 넘어왔죠. 여기서 수리비가 나오면 갑이 내 차 내놔. 그러면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주라고 차를 꽉 잡아둘 수 있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다음 갑에게 시계가 있는데 우리 수리점에 수리마켓에서 시계 수리비가 생겨요. 갑이 시계 내놔. 그러면은 돈 내놔. 돈 안 주면 시계 못 주라고 유치권 행사한다. 근데 보세요. 근데 사실 시계는 병소유인데 병이 갑에게 빌려준 걸 갑이 수리 맡긴 겁니다. 그러더라도 갑이 맡겼기 때문에 수리비 채권 채무는 갑과 을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수립이 채무자고 을이 수립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예요. 병이 수립 맡긴 거 아니라 수립이 채권 채무에서 병은 제3자입니다. 내 병이 뚜벅뚜벅 걸어서 그 시계 사실 내 거야. 내 시계 내놔 그래요. 그거는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뭐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경락인 포함해서 제3자 소유,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라. 그래서 채무자나 제3자 소유 다 가능하다. 물권이기 때문에. 다음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인데 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조물을 직접 점유하다가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갑이 안 주네요. 갑이 안 주면 기간이 끝나더라도 을은 못 나가라고 목조물을 꽉 잡아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 필요비 달라할 수 있고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있다. 비용 상환 총권 임의 규정이라 이거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책이래요. 도급계약이란 도급인 갑이 설계도 주면 수급인 을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했다. 그러더라도 보통은 도급인 갑 소유가 돼요. 보통 갑이 재료를 대주니까 일반적으로 도급인 갑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네요. 이것도 물건의 관하인생의 채권이라 갑이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을 꽉 잡고 열쇠를 안 넘겨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어요. 즉 유치권 피담은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있죠. 프린트에 3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상가 권리금, 복은 그냥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학교에 가시라고 쓰는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부동물 매수,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그 예로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 뭐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그 다음에 대학면신타.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가 아니라 배신 대신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세요. 그 복은 아무 뜻 없어요. 복이 꼭 뭔가 질문하지 마세요. 꼭 질문해요. 제가 그때 잠깐 졸았나 봐요. 복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보건복지부 말을 만든 거죠.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은 자 법정담물권이에요. 약정이 아닙니다. 그럼 법정이라는 여기서 임의규정입니다.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따라 특약이 가능하니까 유치권 배제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그 포기 특약도 보세요. 아까 세탁비를 안 주면 옷을 유치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제가 현금이 없으니까 돈 내일 드릴게요. 옷부터 주세요. 옷 미리 줄 수 있죠? 그게 유치권 포기 특약입니다. 그 포기 특약은 사전에 포기하든 사후에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유치권 소멸했죠? 그럼 소멸했다는 것을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포기했다고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밖의 사람 누구라도 그 소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심의 제일 잘 나오는 게 임대차 주는 시 임차인 목조물을 원상회복 약정했다. 그러면 비용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앞그림 갑부동산을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들이면 원래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약정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첫째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왜냐고요? 아까 법에 안 써 있으니까. 미기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기가 없고 그 다음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 요청은 없습니다. 대신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보호되고
유치권에 의한 물청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입니다. 우물 파도 고대 유물 안 나와요.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우물 파면 흙밖에 안 나와요. 우물 파도 고대 유물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여보세요.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하면 돼요. 그럼 거의 99% 맞아요. 100%는 아니고. 다시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면 돼요. 왜 보세요. 유치권의 수반성 있다. 부종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뭔지 몰라도 간이변제 충당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 비용상환 청구 있다.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그럼 자, 유치권에 경매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에 경매 청구권 있다, 없다? 그럼 찍지 마시고 여기 없잖아요, 경매. 그러면 있다라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단 경매 청구 있지만 우선 면제는 없어요. 우선 면제. 그러니까 우물의 이유는 없다. 이거 나머지 다 했다면 거의 99%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꼭 외우세요. 그럼 자, 유치권 불가분성 있다. 아까 있다 그랬죠. 수반성 있다. 물상림 없습니다. 321조 했는데 여러분 책은 자 41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유치권의 인자에게 인정되는 게 있죠. 1번 수반 부종성 있다. 2번 불가분성 있어요. 그럼 책이 밑줄합니다. 여기 똑같아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아랫줄 중간에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가로쳐요. 수개의 물건 수개의 물건 적용된다. 따라서 자 7번 보세요. 따라서 보세요. 7번.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아까 수개의 물건 가로쳤죠. 소유권이 여러 개예요. 다세주택 창문 공사했거든요. 또 공사비를 안 주네요. 그럼 사람이 몸이 한 개라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밖에 조미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주택 전체에 대해서 채권 전부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해줘요. 왜 그래요? 몸이 한 개니까. 자, 책에 따라서 다세주택 창호 등 공사를 완성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주택 중 동그라미 칩니다.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한 세대 시간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 전체 동그라미 전체 대시간 공사대금 채권 동그라미 쳐요. 잔액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피담후 채권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수개의 물건이 가능해요. 그 불가분성이 뭐예요? 불가분성 채권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쳐요. 한 세대만 점유해도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친다가 불가분성입니다. 다음 유치권 성립 요건은 아까 결론관계 공부했습니다. 다음 뇌물가 안 되고 다 타물권이에요. 다음 채권 변제액이 도래하겠죠. 불법점이 안 된다고 했고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폐지탁의 유효니까 없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관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자유가 안 돼요. 타입 가능하다. 아까 시계 3자 가능하다. 다음 변제액이 도래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 허위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인정 안 되는 거죠. 변제기가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안 된다. 변제기 도래 안 했으니까. 다음 적법 점해야 되는데 자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자, 즉 배척하는 자가 반대사실, 불법 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자동차를 카센터 마켓에서 수리비가 있어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그러면 적법이라고 증명하는가? 아니면 갑은 유치권을 지금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 측에서 너는 불법이라고 증명하는가? 근데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이걸 증명한 게 아니라 유치권을 배척해서 차를 받아오려는
상대방, 상대방 채무자가 불법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점유는 간접점유 가능하죠. 그래서 자, 간접점유는 제3자가 해야 유치권 가능하고 채무자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다시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마켓에서 수리비가 200만 원인데 차가 벤츠, 외제차 벤츠인데 근데 갑이 200만 원이 없네. 벤츠 소유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카센터에 차를 잡아두면 차들이 왕래가 좁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차 기술하면 오히려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벤츠를 병 주장에 맡겨둔다. 위탁한다. 보관한다. 임체한다. 위탁해서 차가 병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맡겼으니까 우리 간접점유, 병이 직접점유. 그래서 둘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내 차 내놔. 그러면 을도 거부하고 위탁받은 자도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 소유 자동차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 차 못 줘라고 차를 잡아두는 거죠. 빨리 돈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심장을 칼로 막 축축 찔러요.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갑이 수리비가 200인데 갑이 자 200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제가 현재 200이 없으니까 그럼 제 차를 하루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10만 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해서 10만 원씩 받고 차를 임대차에 떼보세요. 이제 채무자가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럼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이처럼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건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이란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직접점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직접점유를 맡겼는가 이것이 아주 잘 나오죠.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었고 이제 효력이 있는데 자,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지금 이건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안 했습니다. 책을 자 428페이지 오세요. 428페이지. 그럼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유치적 효력이 있고 양괄호 1번은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척합니다. 그건 1월 달에 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러므로 지금부터 거기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므로 먼저 7번 보세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자,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다. 그래서 보통 소유자는 도급인 갑소유인데 이게 시가는 10억이라 된다 해보세요. 토지 가격 포함해서 10억. 근데 우리 공사대금 못 받으니까 엄청 밀려서 3억이나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조매하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다. 그러면 우리 유치권 행사하는데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병을 찾아가서 제가 3억을 못 받았거든요. 3억 내놓으라고 3억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없답니다. 3억은 갑에게 행사해야 돼요. 뭐 병이 3억 빚졌나요? 원칙 병에게 못합니다. 채권은 채무자 갑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권이라 병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은 달라 못하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실제에서는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돈 주든가 안 주든가 실제에서는 돈 주죠.
그게 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지금부터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원칙. 원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돈 달라 못합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근데 못 나간다고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을은 돈 달라 못하고 병은 돈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을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일부러 경락인이 10억에서 3억을 뺍니다. 그럼 7억이죠. 그래서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요. 7억 이하로. 그래서 5,5,5천을 받았다 해보세요. 그럼 원래 3억 줄 필요 없는데 그냥 내 돈으로 을 3억 주는 겁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금평이 당장 들어가 사용할 수 있죠. 금평이 3억 줄 필요 없는데 3억 줬잖아요. 그럼 총 그러면 한 약 8억 5천 꼴의 상꼴이 된 거죠. 10억짜리를. 그게 실제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원래는 3억 달러 못하고 원래 줄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이 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고 오직 토지 가치만 보고 경매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3년 후에 이쪽 토지가 엄청 개발될 걸 병이 알았어요. 친척이 LH 다녀서. 그래서 이제 건물 무시하고 그냥 토지만 보고 산 거예요. 이거 토지만 보고. 3년 후를 내다보고. 그럼 병이 을에게 찾아갑니다. 나 건물 사용할 생각 없어. 나 너 돈 10원도 못 줘. 거기서 살든 죽든 알아서 해라고 한마디 하고 오면 돼요. 그럼 날마다 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을의 밑에 인부들. 을 직원들 지금 몇 달 동안 을 직원들 10원도 월급 못 받아서 3달, 4달 동안. 날마다 찾아와요. 그럼 우리 애타 죽겠죠.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어요. 알아서. 제발 1억만 주시면 직원도 월급 줘야 되니까 1억만 주면 제가 쿨하게 나갈게요. 그럼 그때 1억 주고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 줄 필요 없어요. 원래. 근데 을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병이 당장 들어갈 계산하에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는 겁니다. 병 건물 사용할 생각 없으면 안 줘도 돼요. 이처럼 결론. 원칙 탈락 못하고 줄 필요 없어요. 내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죠. 다시. 자,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고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가짜가 있는 겁니다. 가짜. 그러면 가짜를 막아야겠죠. 가짜를. 그래서 대법원이 다음같이 판시합니다. 자, 경매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걸 가짜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경매 등기 후라도 진짜 돈 받을 게 있다면 성립합니다.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성립했죠.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나가야 됩니다. 성립했지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오니까 경매 등기 후에 진짜이더라도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수가 없죠. 가짜가. 진짜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짜를 막기 위해서 기준이 뭐예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기준이 뭐다? 경매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하면 아까 관법지에서 경매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에요. 다시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뭐가 기준?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게 주택 임대차에 있어요. 주택 임대차.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 임차에 나와요. 뭐 받으려고? 최우선 면제. 그럼 여기는
가짜를 막 해서 여기는 아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예 써 있습니다. 뭐라 써 있냐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없으니까 최우선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하면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못 받게 법이 써 있어요. 법에. 가짜를 막기 위해서. 그럼 이건 법에 써 있죠.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는 겁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둘 다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둘 다 뭐가 기준? 경매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이 기준이고. 다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다. 가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책에서 하기엔 이게 이제 여러분 책이 어디 갔냐면 저는 책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순서예요. 일단 순서가 42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자,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 유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에게 동그라미 쳐요. 인도 거절 동그라미. 인도 거절 할 수 있다. 인도 거절이 세 글자로 유치권. 인도 거절이 세 글자로 유치권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치권자 경락인에게 채무자 변제 청구 동그라미 할 수는 없다. 채무자 아니니까.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426페이지. 저같이 보는 게 논리적 순서예요. 그럼 426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3번 중간에 그 심학습 있습니까? 그럼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밑에 1번 보세요. 1번 자 셋째 줄의 밑줄 채무자 보이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1번의 셋째 줄 밑줄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가로칩니다. 가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규모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그 후에까지 가로 후에 그럼 여기죠? 여기 경매 압류 효력 후까지 가로쳤죠? 그럼 결론 대항할 수 없다. 결론 후에 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을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로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밑줄 했죠?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일자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밑에 2번 있습니까? 2번이 자 둘째 줄 밑줄 압류 효력 발생 전 가로 열고 가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기 전 동그라미 전까지 가로 전에 여기에요. 압류력 전 또는 경매 등기 전 여기 전. 그럼 이따로 끝난다.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민사 가로칩니다.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다음 다시 가로쳐요. 그 가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가로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가 아니에요.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가로. 그 가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뭐가 기준? 경매 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라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글씨 경매일자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본 겁니다. 다 여러분 책에 다 체크한 거 이거.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9의 문제. 여러분 책에도 오른쪽 페이지 문제 똑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427페이지 엄청 어려운데 자 보세요. 갑이죠. 갑은 X금을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 경매 신청에 따라 X금은의 압류네요. 경매로 인한
압류를 발생하였고 병이 경멸차에서 X금을 소유권을 취득 경락받았다. 다음 중 갑이 채권자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려면 아까 기준이 뭐였죠? 경매등기 전후 또는 압류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모두 고른 거랬나요? 그럼 자 보세요. X건물에 의해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건물의 점유를 받았다. 유치권 행사하려면 채권도 있고 점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유치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치권이 취득하였다. 그럼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틀렸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니은도 X건물에 위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원채권 변제기가 돌아있다. 그럼 변제기에 돌아있으니까 인제 유치권 취득했단 말이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취득했다. 그럼 이것도 압류 후라 땡 틀렸다. 그럼 기억니은 빼면 답이 바로 3번. 3번 나오니까 3번. 그럼 디귿 X건물의 유의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금 벌금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말 이 말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취득했지만 의뢰 주담권이 갑 유치권보다 먼저 있더라도 판단 기준이 아니라 했죠. 빨강색 압류 전에 취득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도 이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이게 압류 발생하기 전을 빨강색 하려는데 실수를 안 했나 봐요.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가압류, 체납 압류가 아니라 뭐다?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다른 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유치권 여부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1, 6월 때를 한 건 제가 지금 책에 체크 안 해드렸어요. 어차피 다 중복되니까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아니 너무 늦게 끝나니까. 제가 배고프니까 이제 헛말이 나오니까. 자 이제 430페이지 오세요. 430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고 324조가 있습니까? 거기 보겠습니다. 일단 칠판 보세요. 아까 갑소유 자동차를 을카센터 수리마켓에서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럼 자, 이 자동차는 갑소유죠. 갑소유. 그럼 우리 유치권자죠. 그럼 을은 내 거 아니니까 을은 내 물건보다 더 소중히 모셔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것보다 더 소중히.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랍니다. 그래서 자, 법조문. 여러분 법조문 밑줄 하세요. 자, 1항의 밑줄. 유치권자는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게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유치물을 점해야 된다. 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우리 채무자 갑 승낙 없이 밤마다 타고 다니거나 돈 받고 대여 같은 거 안 되죠. 그러나 유치물을 가로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 보세요. 갑이 자동차를 3년간 안 찾아가요. 그럼 3년 동안 시동을 한 번도 안 켜요. 그럼 차 망가져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동네 한 바퀴 타요. 그게 보존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차가 유지가 돼요. 그럼 갑이 야, 내 차 타지 마. 그래도 우린 타야 돼요. 내 차 타지 마라고 채무자 승낙 안 해도 우린 타야 됩니다. 그게 보존에 더 좋으니까. 다음 사망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 기준 위반할 때 채무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어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야, 갑소유 둘과 주택 도급계약처를 했어요. 주택 도급계약. 소급인이 공사원공에도 보통 도급인 갑소유가 되는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서 이 주택을 점유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우리 대법원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점유한 게 아니라 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래요.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걸 대법원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주택을 그냥 비워둔 것보다 사는 게 더 보존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을은 채무자 갑 승낙 없이도 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럼 이건 불법점입니까? 적법점입니까? 적법이죠. 적법이죠? 단 적법이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을은 누구 집 사용하죠? 갑소유. 그럼 월세는 내야 돼요. 월세는 먹고 자고 사니까. 그래서 적법점이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월세 줘야 된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불법점이 아니죠.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으니까 대가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다? 부당이득 반환. 그럼 다시 여러분 책 324조 보셨죠? 그럼 324조에서 위쪽에 파란색 6번으로 살펴. 그게 보는 순서예요. 다시 324조에서 위쪽에 6번으로 살펴. 그럼 파란색 6번 보존을 위한 사용 나오잖아요.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여기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거.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2번도 두 줄 체크. 그다음 4번 두 줄 체크. 3번 안 봐요. 그러면 이런 말이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축거리 소멸합니다.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431페이지 하단에 4번 유축권 소멸해서 법조문 박스가 나옵니다. 431페이지 박스 있습니까? 먼저 320조 자 밑줄 하세요. 밑줄.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소멸시효 진행한답니까? 진행하지 않는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진행한다요? 진행하지 않는다요? 진행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한지 있죠. 집에 갔더니 누가 나를 간섭해요. 누가 나를. 그럼 간섭하지 마. 그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세요.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그럼 뭔 말인지 몰라 안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너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진행한다 안 한다? 그럼 유치권 행사하든 말든 진행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돈 갚으라고 한 번씩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한다. 그 다음 밑에 327조 타사 제공 있습니까? 자 밑줄 하세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상당한 담보 그랬나요? 여기 보세요. 갑자동차를 을카스에 막혀서 차가 현재 중고차 팔면 1,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차 가격일까요? 수리비 가격일까요? 상당한 담보란 차 가격이요? 수리비 가격이요? 수리비. 을이 가격이 얼마 받아야 돼요? 을이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금은 200만 원짜리 금을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28조 있습니까? 자 밑줄 하세요. 유치권은 자 점유상실 동그라미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유치권 투기의 소멸 사유에서 1번 점유상실 이제 거기 하는 겁니다. 먼저 7, 8을 보시면 옛날에 이런 거 했죠. 갑자전거를 갑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을이 자전거를 훔쳐와서 을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을이 점유율을 침탈했으니까 갑은 자전거 점유율을 상실했죠.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갑은 유치권 소멸했습니다. 그럼 갑은 현재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물청 행사 못해요.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치권 없는 거 우물에 유물 없다 이었죠. 이 유치권은 이도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대신 뭘로? 점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고 외운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오세요. 파랑색 1번 점유상실,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자,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 회수 동그라미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회수하면 소멸하였던 유치권이 부활한다. 유치권자가 점유에서 침탈당하여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 회복 후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회복되지 않으며 승소 판결에 따라 다시 동그라미 쳐요. 점유를 회복 동그라미. 그러니까 단지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내 손에 받아와야 돼요. 승소 안 되고 받아와야 된다. 회복했을 때 비로소 소멸해도 유치권이 부활한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용의물권하고 유치권 했습니다.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유튜브 한 50분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저당권과 계약권 총론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